당신이 아주 좁고 끈적한 공간에 갇혔다고 상상해보자.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은 타들어가고 손으로 벽을 짚어도 미끄러운 기름만 묻어난다. 그런데 그 공간이 바다 밑 366m 송유관 아니라면 어떨까? 2022년 실제로 5명의 다이버가 이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2022년 2월 25일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한 정유시설 바다 밑에서 5명의 다이버가 평소와 다름없는 수중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 다이버들이었다. 이들이 작업하던 곳은 바다 밑에 설치된 거대한 송유관이었다. 이 송유관은 선박에서 하역된 석유를 6번 정유소에서 5번 정유소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파이프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다이버들은 약 2.4m 크기의 다이빙벨을 이용해 작업 현장으로 내려갔다. 다이빙벨은 바닷속에서 공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치였다. 그 안에서는 다이버들이 잠수복 일부를 벗고 도구를 사용해 복잡한 정비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이날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은 송유관 안에 설치된 팽창 플러그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문제는 이 플러그였다. 이 플러그는 평소 자주 쓰이던 장치가 아니었다. 사고가 나기 약 2주 전 정유회사 측에서 처음 설치한 장치였다. 이런 플러그를 제거할 때는 압력 차이를 철저히 계산해야 했다. 왜냐하면 다이빙벨 안에는 고압의 공기가 있었고 송유관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한쪽에는 강하게 눌린 공기가 있었고 다른 한쪽은 비어있는 공간처럼 작용할 수 있었다. 그 상태에서 밸브를 잘못 풀면 어떻게 될까? 공기는 낮은 압력 쪽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힘은 단순한 바람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과 장비까지 통째로 끌고 갈 수 있는 흡인력이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이버들은 그 위험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평소처럼 작업을 시작했다. 한 명이 렌치를 건넸고 다른 다이버들이 플러그를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송유관 안쪽에서 엄청난 흡인력이 발생했다. 플러그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동시에 다이빙벨 내부의 공기와 바닷물이 송유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 힘은 너무 강했다. 다이버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장비와 함께 좁은 파이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물, 기름, 공기, 사람, 장비가 한꺼번에 뒤섞였다. 그들은 30인치, 약 76cm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송유관 속을 엄청난 속도로 휩쓸려 갔다.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앞을 볼 수도 없었다. 자신의 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기름 섞인 물 속에서 몸이 파이프 벽에 부딪히고 장비가 뒤엉키고 폐가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버텨야 했다. 그렇게 약 90초 동안 5명의 다이버는 송유관 속을 떠밀려 갔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압력 차이로 인해 좁은 파이프라인으로 빨려 들어갔고 약 90초 동안 파이프를 따라 휩쓸려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몸이 멈췄다.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순간 기적처럼 그들이 멈춘 곳에는 작은 에어 포켓이 있었다. 원래라면 원유나 바닷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송유관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층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 공기가 이번에는 그들을 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이 갇힌 송유관의 길이는 약 366m였다. 축구장 3개 반 정도 되는 길이었다.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름 때문에 눈과 목은 타들어갔다. 몸은 부딪히고 꺾이며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송유관 안에서 5명은 서로의 목소리를 붙잡아야 했다. 누가 다쳤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남은 장비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견이 갈렸다. 크리스는 자신들이 머리부터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뒤로 기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팀원들은 발부터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앞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둠 속에서 방향 판단을 틀리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크리스는 결국 다수의 판단을 믿기로 했다. 5명은 서로의 발과 어깨를 밀고 당기며 비좁은 파이프 안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동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파이프 안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고 벽은 미끄러웠으며 공간은 너무 좁았다. 부러진 뼈, 타들어가는 눈, 기름 냄새와 탁한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기어가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다행히도
파이프 안에서 호흡기가 연결된 산소 탱크 2개를 발견했다. 이 산소 탱크는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5명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크리스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파이프 안에 탁한 공기를 계속 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 있다고. 그러니 산소 탱크의 공기는 조금씩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크리스는 앞쪽으로 나아가던 중 2명의 팀원이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좁은 송유관 안에서 2명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막힌다는 뜻이었다. 5명이 함께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었다. 크리스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혼자 나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 구간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산소 탱크는 2개뿐이었다. 5명이 모두 물에 잠긴 구간을 통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결국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나가서 밖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크리스가 됐다. 크리스는 산소 탱크 하나를 들고 팀원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탱크에 산소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기름 섞인 물에 잠긴 구간을 지나고 숨을 참으며 어둠 속을 기어갔다. 그러다 산소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탈출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앞에 있던 산소 탱크가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것은 또 다른 산소 탱크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크리스는 필사적으로 새 탱크의 호흡기를 찾았다. 하지만 마우스피스가 없었다. 그는 입에 가능한 모든 부분을 밀어넣고 기름이 묻은 공기를 마시며 다시 움직였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기어갔다. 또 다른 에어포켓을 지나고 다시 물에 잠긴 구간을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상관 근처에 도달했을 때 뒤쪽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파이잘이었다. 파이잘도 크리스를 따라온 것이었다. 그는 크리스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왜냐하면 이 입상관의 끝이 그들이 처음 들어온 6번 파이프가 아니라 봉인된 5번 파이프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힘도 없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 순간을 운명의 도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도달한 방향이 맞다면 살 수 있었다. 틀렸다면 그곳에서 끝이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그는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살아남은 것이다. 크리스는 곧바로 의료진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송유관 안에 아직 동료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들의 위치와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에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다. 그들은 송유관 내부가 석유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이버들이 가진 산소도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구조대는 수중으로 내려갔다. 파이프 바깥에서 두드리며 안에 있는 다이버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송유관 안에 남아있던 다이버들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희망이었다. 밖에 누군가 있다. 우리를 찾고 있다. 우리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구조 시도는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파이프라인 소유주였던 정유회사 측은 구조 시도를 쉽게 허가하지 않았고 현장의 구조대만으로는 그들을 꺼낼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송유관 안에는 공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기름과 이산화탄소, 부상과 탈진이 남은 다이버들을 천천히 무너뜨렸다. 초반에는 4명 모두를 구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 뒤 송유관 안에 남아있던 다이버들의 시신이 수습됐다. 부검을 했지만 그들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들이 토요일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언급됐고 어떤 추측에서는 더 오래 버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시작됐다. 크리스는 밖으로 나온 뒤 분명히 말했다. 송유관 안에 아직 동료들이 살아있다고. 그들은 다쳤지만 에어포켓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파이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왜 바로 구조하지 않았을까? 정유회사 측이 내세운 이유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다이버를 송유관 안으로 들여보냈다가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송유관 내부에는 기름과 물, 불안정한 공기층, 압력 차이,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위험 요소들이 남아있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사람을 다시 넣는 것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던 것이다. 또 다른 쟁점도 있었다. 파리아 측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직접 구조할 법적 책임은 없고 계약업체인 LMCS의 구조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조사위원회는 파리아가 구조를 위해 사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고 계약업체 측의 구조 시도도 막았으며 필요한 카메라 장비 투입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들을 구조할 기회가 완전히 낭비됐다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잠수 사고로만 남지 않았다.
압력 차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고였고 구조 가능성을 놓고도 치명적인 판단이 이어진 사건이었다. 정유회사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송유관 안에 있던 다이버들에게 그 판단은 곧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은 점점 줄어드는 공기와 기름 냄새, 어둠, 부상 속에서 죽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끔찍한 이유는 그들이 사고 직후 바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그들은 어쩌면 파이프 바깥에서 들려오는 두드림을 들으며 정말 구조될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조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 밑 366m 섬유관 안에서 4명의 다이버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I'm trying to come up.